안녕하세요. 72세 천영자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았던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살아온 시간. 나는 그걸 지키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사위가 생기고 손주가 태어나고 그 모든 순간이 내겐 또 다른 시작 같았지요. 이제 내 사랑은 더 커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미련 없이 내어줬습니다. 집밥도 품도 시간도 그저 딸 부부가 행복하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늘 내가 바라는 대로만 흐르지 않더군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연해지는 것들이 쌓였습니다.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3번, 4번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밥값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온 날, 나는 오래 묵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더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겠다고, 더는 내 마음을 대가 없이 소모하지 않겠다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결심의 시작은 단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엄마, 밥값 따지고 왜 그래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며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내 인생을 다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아마 여러분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72년을 살면서 나는 참 많은 걸 아끼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 그랬지요. 가난한 시절에도 남편과 딸 하나는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났고, 남들이 새 옷을 사입을 때 나는 헌 옷을 꿰매 입으며 딸아이 학비를 챙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딸이 크고 좋은 대학에 붙었을 때는 내가 뿌듯해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짐했지요. 이 아이 평생 아끼고 보듬어주자. 그래서였을까요? 딸이 결혼할 때 적금 깨고 통장 탈탈 털어 혼수며 예단이며 다 준비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부담은커녕 나는 행복했어요. 내 딸이 이제 제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예뻤지요. 처음 집에 인사 올 때 덩치 큰 몸으로 작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꾸벅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요. 우리 사위 든든하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나는 계속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온다 하면 아직도 끓이던 된장국에 미역국까지 곁들였고, 손주가 생긴 후엔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싸 보냈습니다. 가끔은 외식 자리에서도 오늘은 애들이 살겠지 싶다가도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 둘 다 슬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걸 보며 내가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끔 듣는 그 한마디면 지갑은 가벼워져도 마음은 오히려 두둑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사위가 미안해하며 다음엔 꼭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을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는 원래 사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집에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에 설레서 갔더니 차려진 건 배달 음식 2개. 아휴, 요즘 바빠서 요리할 시간 없어요. 바쁘니까 배달 음식을 시킨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건 또 제 몫이더군요. 엄마, 배달앱으로 결제해 주세요. 우린 요즘 신용카드 한도 초과라. 애써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지만 손이 저릿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이런 식이니 나중에는 가는 길이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렇다고 딸이 무심한 아이였던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땐 얼마나 고운 아이였는데요. 그런 딸이
사위랑 살면서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힘든 거 알잖아요. 엄마는 연금도 있고 괜찮잖아요. 어느새 나는 돈 많은 엄마, 밥 사주는 장모님으로만 보였던 걸까요? 한 번은 손주 생일 파티에 가려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 들고 갔습니다. 근데 딸이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에도 현금으로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내가 들고 간 포장지 예쁜 옷은 거실 구석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참,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내 마음까지 구겨져서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뭐 하나 주는 데는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주는 건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나는 그걸 72년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받는 사람들을 보니 처음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얘네도 힘드니까 내가 여유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더군요. 그 어떤 인내심도 한순간 그릇 넘치는 한 방울 앞에서 순식간에 넘쳐버린다는 걸 나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른 한 방울은 다름 아닌 그날 딸아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밥값 따지고 왜 그래요? 내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이 밥강 평가받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밥 한 끼를 함께 할 때마다 나는 늘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딸이나 사위가 먼저 지갑을 꺼내주길. 오늘은 우리가 살게요. 엄마. 그 한마디를 듣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딸과 사위는 늘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나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자리 잡고 앉으면 메뉴판을 펼치는 건 딸입니다. 엄마, 여기 맛있어 보여요. 엄마도 드셔보세요. 밝은 목소리로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고르는 딸을 보면 속으로 한번 그래, 오늘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식사가 끝나면 항상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딸은 화장실 간다며 일어나고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 허겁지겁 문자 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중요한 메시지라서요. 사위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은 내가 지갑을 꺼내 들게 되는 거죠.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경기가 어렵잖아. 어차피 나는 연금이라도 받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10번, 20번을 넘어가면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식당을 고를 때부터 가격대 높은 곳을 자연스럽게 정하는 딸. 엄마, 여기 신메뉴 나왔다던데 한번 먹어봐요. 내가 망설이면 사위가 덧붙입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봐야 건강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내 자식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 하나에. 하지만 그 식사를 마친 뒤에도 감사의 인사는커녕 엄마 덕분에 또 잘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없다는 걸 나는 왜 그렇게 늦게야 깨달았을까요? 그저 나 혼자 밥값을 치르고 나 혼자 빈 접시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괜찮다를 되뇌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며 딸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외식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찾아갔더니 거실에는 배달 음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아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지요. 요즘은 이런 게 편하잖아요.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편하자고 한 거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결제였습니다. 엄마, 배달앱으로 주문했는데 아직 결제 안 했어요. 엄마 카드 있죠? 그 말에 나는 얼떨결에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딸과 사위, 손주까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딸의 당연하다는 듯한 웃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든든하다. 그 말에 나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발끝이 저릿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 누구 하나 엄마 힘들지 물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그저 밥줄일 뿐이라는 걸. 밥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 계산이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걸. 참 별일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외식 어때요? 맛집 예약했어요. 그 말에 좋아서 얼른 준비했죠. 새로 산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 딸이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근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왔어요. 엄마가 맛있게 쏘는 거지? 그 자리에 딸 친구 부부 두 쌍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은 표정으로 계산서를 2번 넘겨봤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리는 말. 야, 너희 엄마 짱이다. 밥도 잘 사고 손주도 봐주고.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는 원래 이래. 든든한 지원군. 그 말에 나는 참을 수 없이 목이 메었습니다. 지원군이라니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걸 공짜 지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2번 상처는 쌓이고 쌓였어서 이제는 내 안에 엉겨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엄마, 밥값 따지고 왜 그래요? 밥값 가지고, 밥값 하나 가지고 내 평생의 사랑이, 내 평생의 헌신이 그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됐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그 결심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죠? 오랜만에 외식해요. 그 말에 나는 또 들뜬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고 머리카락을 말끔히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모른다. 이번엔 저 아이들이 사겠다고 할지도 몰라. 내 마음은 그토록 작은 기대 하나에 들썩거렸습니다. 식당은 꽤 비싼 곳이었습니다. 딸이 예약해놨다며 장소를 알려줬을 때부터 살짝 불안했지요. 이런 데를 잡았으면 설마 또 내가 내진 않겠지. 가슴 한구석에서 그렇게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자리 잡고 앉으니 딸과 사위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맛있대요. 오늘 많이 드세요. 애써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대는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아이들이 사겠다고 할 거야. 오늘은 그냥 기대해보자.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학교 이야기, 사위 직장 이야기, 딸의 건강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말은 굳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늘 그래왔듯 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 줄 알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빙하던 직원이 테이블에 계산서를 조심스레 올려놨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물컵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한번 사줄래? 엄마도 요즘은 여유가 없다.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엄마, 밥값 따지고 왜 그래요? 그 한마디, 그 짧디 짧은 문장이 마치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밥값 가지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라니. 그 한마디에 담긴 딸의 눈빛엔 미안함도 배려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 그저 귀찮음, 그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라는 눈치만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이건 아니잖니. 고마워할 줄은 몰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내 손등에 식은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찬물잔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서늘하게 얼어붙은 물방울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동작조차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서러운 건 내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니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요? 그 말이 왠지 더 서글펐습니다. 커피 한 잔, 또 내가 사야 할 커피 한 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오늘은 그냥 들어가야겠다. 딸은 의아해하는 얼굴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면서 걷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차들도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그냥 밥값밖에 안 되는 존재였을까? 내가 준 사랑은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주저앉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는 몇 년 전 손주가 그려준 낙서 같은 그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조그만 글씨를 보며 나는 참지 못하고 훌쩍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사랑을 줬는데 딸은 밥값 가지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등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사랑도, 정성도, 헌신도 그저 밥값으로 치부되는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다짐이 이제야 비로소 입술을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장모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 살아가겠다고 가슴 한복판에 꾹꾹 눌러 새기듯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코끝에선 여전히 식당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귀에는 딸의 말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밥값 따지고 왜 그래요? 밥 한 끼 값 때문에 나는 오늘딸의 눈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모든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내가 쏟은 세월도 사랑도 결국은 돈 한 장보다 못하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꺼풀 속에 떠오르는 건 어린 딸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었던 그 아이.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렇게 손을 흔들며 달려가던 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아프지 않게 세상 풍파막아가며 키워냈습니다. 겨울이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손이 얼어붙도록 장사를 했고, 여름이면 더위에 숨이 넘어가도 쪽잠을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며 우리 애는 나보다 덜 고생하게 하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입에서 돌아온 보답이 겨우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라니.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까? 정적만 가득한 거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족 사진 몇 장이 그곳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웃던 젊은 나, 눈가에 주름 하나 없던 시절, 남편과 딸 사이에 끼어 환히 웃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글프게 늙어갈 거라고. 사진 속의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을 보면 주름만 가득한 얼굴, 굽은 어깨, 텅 빈 마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던 걸까? 그렇게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다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말을 뱉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수건을 꺼내어 곱게 접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듯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내 시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공짜로 넘기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롯이 나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어디선가 힘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였을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웃는 삶.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참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해 꽃을 사고, 내가 나를 위해 여행을 가고, 내가 나를 위해 웃는 것. 그 모든 걸 이제부터 내 두 손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엄마, 밥값 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 덕분에 깨달았다. 이제 더는 누구 밥값 대신 내 마음값까지 내주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값을 가장 소중하게 치르는 삶을 살겠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치지도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씩 내 삶에서 딸 부부를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지요. 처음으로 한 일은 집밥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전화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뭐 해요?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갈게요. 늘 하던 대답을 나는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집에 사람 부르는 거 힘들겠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엄마가 뭐 준비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해 먹겠다고 하진 않지. 아니야, 이번엔 그냥 푹 쉬고 싶어.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아릿했지만 결코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끊은 건 외식 자리였습니다. 늘 내가 먼저 제안하곤 했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지만 이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 스스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딸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가끔 문자만 띡 보낼 뿐이었지요. 그 문자에 답하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바쁘냐고 묻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선명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끊은 건 돈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매번 딸 부부에게 두둑한 봉투를 챙겨줬습니다. 뭐라도 보태 써라. 힘들지. 엄마가 도와줄게.
늘 그렇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도 나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손주 용돈 봉투도 딸과 사위 명절비도 모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뭐 챙겨야 돼요? 늘 하던 대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오너라 할 줄 알았겠지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올 생각 말아라. 나 이번 명절은 집에서 혼자 쉬려고. 순간 딸의 숨소리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는 좀 쉬고 싶어졌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좀 서운해요. 서운. 내가 서운하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늘 도움을 받던 쪽은 참 쉽게 서운하다고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바람대로 살아야지.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손주 보러 달려가지 않고 외식할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주며 미안해하는 대신 나를 위해 따뜻한 국 하나 끓였습니다. 주말에는 딸네 집 대신 도서관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괜히 손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어도 계산서를 내밀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밥값을 내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에 나는 슬며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약속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사위와 손주까지 데리고 말이지요. 냉장고를 열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도 없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 먹으니까 필요할 만큼만 해. 딸은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럼 오늘 엄마가 뭐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쉬기로 했다. 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슬쩍 딸을 끌어당겨 말했습니다. 그만 가자. 여기까지 와서 부담 주지 말고. 그날 딸과 사위는 손주 손을 잡고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천천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이 조용하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처음으로 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제주도 여행, 1월 취미 수업 등록, 2월 텃밭 분양 신청,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 가슴 한복판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함을 몰랐던 지난 세월이 살짝 억울해질 만큼.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어떤 핏줄도 어떤 의무감도 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오롯 나를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처음엔 몰랐던 모양입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딸과 사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연락 없이 집에 들이닥치고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손주 녀석은 신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고 사위는 소파에 퍼질러 앉아 리모컨을 뒤적였습니다. 나는 주방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준비 못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어. 딸은 화들짝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즘은 내 몸을 좀 아껴야겠더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뭔가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뭐 엄마 힘들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뭔가 차려 먹을게요. 그러고는 사위와 속닥거리더니 결국 배달 어플을 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딸 부부가 배달 온 음식을 먹는 동안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나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치워줄 거야? 딸이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 딸과 사위는 멋쩍게 서로를 쳐다보다가 설거지를 해놓고 갔습니다. 이제는 누구 뒷정리해주며 마음을 쓸어내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서운하긴요. 나는 이제 내 감정에 충실해졌을 뿐인데. 그래도 답을 안 하자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뭔가 잘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이랄 것도 없다. 다만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아껴야겠더라. 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요즘 엄마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엔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근데 엄마, 우리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옛날엔 엄마가 다 이해해줬잖아요. 그 말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힘드니까 당연히 기대야 한다는 그 말. 평생을 이해만 하고 살았던 나에게 이젠 더 이상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뻔뻔함.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함도 노력이 있어야 덜한 거란다. 내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일 뿐이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연락이 뜸해졌고 외식하자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서운했겠지요. 하지만 나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 생일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손주 생일 파티할 건데 혹시 올 수 있어? 나는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뭔데? 그냥 엄마도 와서 같이 축하해줬으면 해서. 그럼 내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괜찮겠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요. 엄마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빈손으로 가마. 그리고 정말로 나는 작은 꽃 한 송이만 들고 갔습니다. 비싼 선물도 현금 봉투도 없이 그날 손주 생일 파티에 간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ATM, 누구의 밥값 기계도 아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딸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고맙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마운 건 이제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내 자신이라는 걸. 그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내 삶에서 딸과 사위의 그림자를 지우고 나니 내 안에 작은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텅 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여행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비행기 타고 이국적인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여행. 언제부턴가 TV를 볼 때마다 하얀 파도가 넘실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쿵쿵 뛰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애들한테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내가 뭔 여행이야. 손주 학원비나 보태야지. 명절 지나면 또 이것저것 챙겨야 하잖아. 늘 그렇게 내 소망은 냉장고 안장조림처럼 단단히 눌려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누구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래 묵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적금 통장, 딸 결혼할 때 쓰려고 모은 돈, 손주 돌잔치 때 쓰려고 아껴둔 돈, 그 통장들을 하나하나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쓸 차례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으로 모은 돈인데도 지금까지 나는 감히 나를 위해 쓰질 못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손수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제주도 혼자 여행하기 좋은 게스트하우스, 감귤밭 체험 프로그램, 노을 좋은 해변 추천,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숨 쉬는 것 같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가? 아니, 혼자서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가?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게스트하우스 예약까지 끝내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게 벅찼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짐을 싸는 것도 설렜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 편한 운동화, 낡았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모자 하나, 그리고 딸 결혼식 때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진주 귀걸이도 살짝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예쁘게 꾸미자. 거울 앞에서 차곡차곡 짐을 챙기면서 나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딸네 집에 반찬 싸들고 가서 냉장고 열고 반찬통을 차곡차곡 쌓던 내 모습. 사위 생일이라고 남편 제사상보다 더 성대하게 상 차리던 내 모습. 손주가 기침 한 번 하면 한밤중에도 내 복권에 들고 달려가던 내 모습. 그 모든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랄까 잔잔한 희망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늦지 않아. 아직 나에게도 새로운 날들이 있다. 출발 하루 전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애 맡기려고 했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여행 간다. 여행이요. 누구랑? 나 혼자.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라도 내 인생 살아보려고. 그 말에 딸은 뭐라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서운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 맑고 높고 시리도록 파란 하늘. 그 하늘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 그마저도 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짐처럼 짊어지고 다녔던 무언가를 오늘은 다 내려놓고 떠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반짝이는 쇼윈도 앞을 지나가면서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한쪽에 자그마한 진주 귀걸이가 놓여 있었거든요. 진주. 언젠가 딸 결혼식 때 딸이 귀에 꽂았던 걸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하나 사볼까. 그렇게 생각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속 우선순위는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딸이 먼저야. 지금은 손주가 먼저야. 지금은 언제나 나는 나를 맨 마지막에 밀어놓았지요. 나는 진열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게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님, 착용해 보실래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진주 귀걸이를 귀에 걸었는데 순간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게 나 생각보다 어울렸습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피부도 아니고 굵은 주름이 눈가를 가득 메운 얼굴이지만 그 진주 한 알이 귀에 걸리자 나는 처음으로 내 얼굴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딱 손님 거네요. 그 말에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살짝 놀라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처음으로 준 선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포장을 받아들고 나는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나는 조심스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이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웃긴 웃었지요. 손주 재롱에 웃고 딸의 성공에 웃고 사위의 농담에 웃고 하지만 그건 다 남을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항 한복판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웃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쭉 뻗은 활주로, 저 멀리 보이는 반짝이는 햇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다. 과거로부터, 의무로부터, 희생이라는 이름의 족쇄로부터 나는 이제 벗어나는 거다.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솟구쳤습니다. 손에 꼭 쥔 작은 진주 귀걸이 상자가 내 손바닥 안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맑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람, 짙푸른 하늘, 어디를 둘러봐도 탁 트인 풍경.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는 바로 감귤밭으로 향했습니다. 초록빛 나무십 사이로 탱글탱글하게 익은 감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하나를 땄어. 입안에 넣는 순간 달고 시큼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맛이구나. 그 작은 감귤 하나가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바다, 붉게 물든 수평선, 발밑을 간지리는 부드러운 모래,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에 나는 저절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무 눈치 볼 것도, 아무 의무감에 짓눌릴 것도 없이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이 순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 한참 동안 모래사장을 걸은 후 나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나는 혼자였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하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 그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를 지키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진주 귀걸이 상자를 꺼내어 가방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짐 없이, 눈치 없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으니까. 나를 위한 웃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삶. 이 진짜 시작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딸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대부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돼요?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후를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달콤한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건 딸이었습니다. 딸은 마치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부르자 나는 가볍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머뭇거리더니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땐 미처 몰랐어. 엄마가 늘 우리 편이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 어린 얼굴에 예전에 철없던 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엄마 부르던 그 모습처럼. 하지만 나는 이제 쉽게 달려가 품에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차 한 잔을 끓여오고 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딸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어. 손주가 엄마 찾을 때마다 그때마다 미안했어.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알겠어.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답하고는 따끈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은 서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실 줄은 몰라. 그냥 서운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내가 먼저 엄마 힘든 거 알잖아요. 엄마 여유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 그럴 때마다 내 서운함은 말도 못 꺼낸 채 삼켜야 했단다. 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니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퍼붓는 것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야.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곧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물에도 내 삶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삶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져야 하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진심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기대고 또 다시 실망하는 일은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요. 딸이 일어나려 하길래 나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딸은 의아한 얼굴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꽃이 그려진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꽃 피우겠다는 뜻이야. 너도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갖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도 이제 엄마처럼 강해질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해지는 건 다른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안아주는 거라는 걸. 나는 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겠지. 하지만 그리울 때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 따뜻함을 이제는 내가 내게 주기로 했으니까요. 내게 기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조용히 가볍게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낙이 우수수 떨어져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토록 달콤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존재해왔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 장모니, 누구 할머니 그런 호칭에 익숙해지다 보니 정작 나라는 이름은 어디쯤 묻혀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기로 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손주 소풍 대신
혼자 동네 작은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화폭에 그려진 풍경화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저 풍경처럼 나도 자유롭구나. 그리고 가끔은 혼자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커다란 팝콘 통을 들고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웃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한때는 딸의 부탁이라며 비 오는 밤에도 손에 우산 들고 달려나갔던 나였습니다. 사위 생일이면 내 생일보다 더 성대하게 챙기던 나였습니다. 손주 열이 나면 밤새도록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던 나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무게를 더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답답하지도 왜 그래요? 그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을 쥐어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뒤만 따라다니며 내 삶을 소모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얻어먹기만 하던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덕분에 나는 드디어 나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이번엔 또 뭐 좀 해줄 수 있어? 물어와도 나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시간을 쓸 거야. 사위가 생색내며 장모님, 다음엔 꼭 식사 대접할게요. 말해도 나는 조용히 웃을 뿐입니다. 고맙지만 기대 안 해. 이제 나는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봐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채우고 내가 즐길 만큼만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어. 살림살이라도 나아졌나 봐. 나는 웃었습니다. 응, 내 마음이 나아졌어. 돈 한 푼 더 생긴 것도 아니고 큰 집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행복해졌습니다. 가끔은요, 딸 생각이 나긴 합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겠다, 고단하겠다, 가끔은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사랑이냐, 의무감이냐? 사랑이라면 기꺼이 손을 내밀겠지만 의무감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는 남의 기대와 죄책감에 내맡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시간도 여행도 아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웃습니다. 수고했어. 나 잘 살아왔어. 이제는 더 잘 살아갈 거야.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이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걸.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딸을 위해, 사위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분명히 소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얻어먹기만 하던 그들의 한마디, 답답하지도 왜 그래요? 그 냉정하고 무심한 말이 나를 흔들고 나를 깨웠고 결국 나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장모님이기 전에, 할머니이기 전에 그냥 나로 살아갑니다. 눈치 보지 않고, 짐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웃고 싶을 때 웃고, 내가 가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